안녕하세요. 서울국제금융오피스 4월 네트워킹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종혁입니다. 이번 네트워킹 세미나는 현장에서 사전 신청자 최소 인원과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히 교육에 앞서서 현장 방역과 그리고 참여자들의 체온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재서 코로나19에 유의해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특히 오늘은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김우겸 상무님을 모시고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 동향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4월 네트워킹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큰 미래 세대를 앞서 나가는 많은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집중도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김우겸 상무님을 모시고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 동향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김우겸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회자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주로 비상장 기업의 초기 시딩부터 시리즈 A, B, C에 이르는 그런 초기 펀딩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도 벤처 캐피탈도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를 투자하는 두 개의 이제 사업 부문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벤처 캐피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 제목이 글로벌 벤처 캐피탈의 동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잘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대단히 많은 상황들인데 아마도 일반 개개인분들이 이제 접하는 경우에는 상장 주식의 투자가 조금 더 접근이 쉬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서는 주로 비상장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장 투자에는 전통적으로는 엔젤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방위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개인들분들도 이 비상장 투자에 점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오늘 발표 순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벤처 캐피탈 투자 동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개요는 총 발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개요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30분 정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은 그냥 이것은 좀 재미있으시라고 준비한 장표인데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먼저 당연히 시작이 됐고 한국에는 그보다 훨씬 뒤늦게 이제 들어오게 된 그런 산업인데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원래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 업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벤처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자본이 벤처 캐피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 기업의 효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특히 벤처 기업 중에서도 이 바이오 벤처 효시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거론되는 그런 회사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큰 회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자료를 보면은 1976년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직후의 그런 사건인데 지금 이 당시에 실제 화면을 이렇게 묘사해서 동상으로 만들어놨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넨텍의 본사에 가면 저 동상이 아직도 지금 있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아서 뭔가 듣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데 저 왼쪽에 있는 분이 벤처 캐피탈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교수님한테 이 투자자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아이디어가 이 사업화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설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가 잘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제넨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못지않은 굉장히 큰 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같이 끊임없이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벤처 기업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기업들을 발전해 나갔던 그런 전통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공손하게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모습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사업자들이 이렇게 좀 더 젊은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벤처 기업가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 찾아와가지고 좀 더 이렇게 공손하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때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 벤처 캐피탈리스트 하는 분이 이렇게 열심히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이제 제도권화 되었을 때는 오히려 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와서 이제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반반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벤처 기업이 워낙 뛰어나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줄을 이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와 같이 벤처 캐피탈이 열심히 가서 설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투자가 좀 어렵거나 뭐 그런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이해도가 부족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벤처 기업가가 이제 벤처 캐피탈을 찾아와서 열심히 설득해야 되는 그런 것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를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자가 아닌 이제 금융 투자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융 투자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금융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금융 투자이지 않습니까? 금융 자산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전통적인 자산과 대체 투자 자산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식과 채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거대한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뭐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자산을 또 이제 국한해서 보면 금융 자산에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전통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대체 투자입니다. 그 대체 투자는 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AI 투자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AI라고 하면은 인공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라고 하면은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 투자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 자산 중에 여기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Private Equity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사모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모 투자라는 것은 공모 투자와 이제 대비돼서 일반적으로 TV에 광고를 하거나 큰 증권사 객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49인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사모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범죄에 보면 사모 투자 안에 벤처 캐피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벤처 캐피탈이지만 벤처 캐피탈이 프라이빗 에쿼티 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프라이빗 에쿼티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벤처 펀드가 있고, 그다음 그로스 캐피탈 펀드가 있고, 메자닌 펀드가 있고, NPL 펀드라는 것은 뭐냐면 부실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부실 자산에 투자하면은 좀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꽤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아웃 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아웃 펀드는 보통 벤처 캐피탈은 어떤 기업이 지분율이 100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약 5%나 10%나 요즘 아주 소수의 지분만을 투자해서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벤처 투자라고 하는데, 바이아웃 펀드는 경영권을 아예 통째로 인수하는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영권 인수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프라이빗 에쿼티의 넓은 범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 제가 있는 더웰스 인베스트먼트 하고 있는 것처럼 초기 시딩 투자를 하는 것부터 시리즈 A, B, C 초기 단계 펀딩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릇이죠. 돈의 그릇을 벤처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는 투자하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앞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하는 절차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어서
아마도 상장 주식을 운영하는 그런 큰 펀드 매니저님들도 계시겠지만 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큰 기업들의 주식들을 매니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수익률을 보고하는 게 이제 상장 기업 주식 펀드라고 한다면 벤처 캐피탈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물론 대표 펀드 매니저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큰 펀드의 의사결정을 주요하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만 반드시 혼자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발굴부터 집행까지 그다음에 회수하는 그런 단계까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절차는 결국에는 투자를 하자 말자라고 결정하는 단계가 들어갈 텐데요. 그 단계가 이 3번에 보시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펀드 매니저가 이 기업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도 방어할 수 있는 심사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가장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투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회사의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투자도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지만 그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기회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제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펀드라는 것이 이제 영속적으로 가는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주식을 매각을 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회수하는 단계가 맨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방식은 상장 기업 주식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지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정말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팔 수가 없는 것이 좀 약간 한계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을 코스닥 시장이나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증시까지 상장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 매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IPO가 아니면 뭐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그런 배달의 민족이 이제 큰 기업에 매각이 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M&A가 됐을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기업과 다른 점을 방금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투심위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뭐냐면 혹시나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벤처 캐피탈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상장 기업을 주식은 그냥 이렇게 단말기 앞에서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장 기업은 반드시 그 회사를 방문해서 그 대표자와 오랜 시간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그 회사하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통해서 투자가 결정된다는 게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 상장기업 펀드와 달리 이 벤처캐피탈 펀드는 수익률 곡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J커브를 그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J커브라는 건 이 그래프가 J자처럼 생겨서 요 투자를 시작한 초창기 1년 내 최초 시점부터 약 3년까지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그리게 되어 있는 건 이게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은 벤처캐피탈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평균 투자 시점부터 회수까지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투자를 집행만 해놔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그 투자한 주식을 팔았을 때 캐피탈 게인이 발생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 3년까지는 그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떤 운영 보수라든지 그런 비용을 고려해서 적자 구간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렇지만 3년 기간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에 그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펀드의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혹시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가정을 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있고요. 벤처 캐피탈도 이제 똑같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이제 돈이라고 하면 이 돈을 어떤 주식을 투자하자 말자 결정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벤처 캐피탈 운용사를 영어로는 저희는 약자로 GP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GP라는 얘기도 굉장히 일반적이 돼서 많이 쓰실 텐데 운용사를 GP라고 하고 있고 그 펀드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 영어로 하면 인베스터인데 이 인베스터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LP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와 LP가 같이 이제 만나는 것이 이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구조가 결정이 돼서 펀드가 설정이 되면 펀드 돈이 들어가야 되면 그때부터 투자 활동을 시작이 되는데 한 가지 회사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이 돈이 모이게 되면 한 가지 회사만 투자하는 펀드를 프로젝트 펀드라고 해서 그런 게 아주 특수한 그런 펀드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펀드에서 여러 종목의 그 투자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모든 투자에 이제 전략이 있듯이 벤처 캐피탈 펀드도 운영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저도 이 업을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 사람만큼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펀드별로 전략이 다 달라서 기업이 잘 될 때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있는가 하면 기업이 안 될 때, 기업이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좀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별 전략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 다음에 좀 작게는 벤처 캐피탈 펀드, 이런 펀드에 누가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나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가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작년에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벤처 캐피탈에는 여전히 개인이 출자가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는 개인이 출자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법이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49인 이하에만 해당이 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펀드죠.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그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펀드 중에 가장 큰 것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 전 세계에서 볼 때도 가장 큰 그 기금 중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을 운영하는 그 분들도 그 안에서도 이제 펀드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자산을 이제 배분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참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제가 모든 금융 투자 자산에서는 전통적인 자산이 있고 대체 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이 기금도 동일하게 그 펀드의 상당 부분을 전통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을 이 대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2013년이라서 꽤 오래된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요 모양이랑 조금은 달라졌지만 당시에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는 채권과 주식에 합치면은 한 90% 가까운 돈이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다 국민들한테 이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그 재원인데 그것을 불려가지고 연금을 최대한 이제 오랫동안 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인데 자칫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그 국민연금에 손실이 나게 되면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자산의 90%가 넘는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장표를 사실 만든 지가 한 10년이 넘었던 장표, 10년이 가까이 되는 장표입니다.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해외의 아주 유명한 연기금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기금은 캘퍼스라고 하는 연기금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는 그런 펀드인데 국민연금보다 아마 조금 작든지 조금 크든지 비슷한 규모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펀드에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표시해 놓은 그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는 그 부분이 약 12%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예일 인다우먼트라고 해서 그 예일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예일 대학이 갖고 있는 기금을 투자하는 비중을 보면 사모 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약 35%라고 하는 높은 그런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 해외의 기금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모 투자를 하느냐?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느냐, 보수적인 투자를 하느냐, 그 어떤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연금보다 이런 대체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훨씬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자산보다
일반적으로 대체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위험 자산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참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연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연금을 또 많이 불려가지고 오랫동안 연금을 드려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전통적인 자산과 대체를 어떻게 이제 조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비중이 이랬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최근에 따온 그런 그림인데요. 아까 그 전 장에서 사모 투자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면 지금 작년의 모습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도 약 4%까지 올라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중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그 연금의 특성은 아직도 기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00조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의 그 거대한 펀드들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돈의 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연금이 사모 투자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도 일부 나가지만 국내 우리나라의 비상장, 여기 아마 사업을 벤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국민연금의 돈이 이렇게 GP를 통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국민연금의 기금이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이것은 여기 자산운용사 부분들만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텐데, 다행히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약 5%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사실 이 장표를 준비하는 게 전통적인 투자도 좋지만, 그렇지만 좀 더 수익률이 높으려면 대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은 전통적인 투자 대체, 여기서는 대체 투자라고 나와 있죠. 대체 투자보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쪽 섹터가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때그때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그래도 한 가지 부연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연금이라는 큰 돈의 일부가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해외 주식도 있고 국내 주식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내 주식에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아마 저 수익률의 상당 부분은 매각을 해서 차익을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아마도 평가한 수익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의 주식들이 국민연금이 그 주식들을 팔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걸로 나타나 있지만, 국민연금의 또 다른 고민은 아마 이것들을 팔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파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고민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체 투자라는 것은 회수는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회수를 하게 되겠지만, 회수하기 직전에는 상장 주식과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투자의 또 다른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벤처캐피탈 시장, 그다음에 프라이빗 시장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장은 이제 CB인사이트라고 하는 글로벌 통계를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투자가 굉장히 화랑이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벤처캐피탈 시장의 이제 원조인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벤처 투자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약 13배가 증가했다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규모가 한 130조 정도, 매년입니다. 매년 130조 정도가 이제 비상장 주식들, 벤처 기업들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좀 저희가 좀 인사이트를 가져볼 만한 것이, 왜 전통적인 자산이 있는데 대체 투자 이렇게 돈이 많이 가고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자산운용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내년에 투자를 뭐 해야 될지 이를 고민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거 10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뭐 저도 20년을 이 업에 있었지만 참 바쁜 기간이었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열심히 세미나를 했던 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보다 이제 더 큰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아마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그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그런 알리바바 회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기업들이 과거 10년 동안 이제 출연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50년이나 100년이 넘었던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시가총액보다 과거 10년 전에 설립된 그런 기업들의 시총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과거 10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5년 전에 열심히 세미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이 기술적인 트렌드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것을 이제 패러다임 이 변화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돌아보면 한 3, 4년 전부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마다 이제 큰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3, 4년 전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핫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큰 특징 중 하나, 이제 오늘의 세미나 주제 중에도 하나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이것이 VC 중에서는 가장 핫한 테마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VC는 전통적으로 이제 창업자에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게 VC인데,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가 왜 가장 이제 핫한 토픽이 되는지는 이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미치는 이런 큰 사건이 터져서, 이것도 이 4차 산업이 그러지 않아도 진행이 돼가고 있었는데, 그 4차 산업의 진행 과정에 거의 그냥 한 방 이 KO 펀치를 매긴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접촉이 줄어드는, 대면이 점점 줄어드는 비대면의 사람들이 활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비대면 활동들을 뭐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비대면 산업이 굉장히 커졌던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팡 같은 회사가 되겠죠. 쿠팡이 굉장한 그 적자를 경험하다가 이제 비대면돼서 이제 사람들이 집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주문량을 늘리다 보니까 엄청난 주문량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미국의 나스닥 상장까지 되는 한때 시총이 100조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대한 기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4차 산업의 어떤 트렌드 가운데 그다음 팬데믹이라는 어떤 사건이 결합돼 가지고 그런 거대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본 것은 일반적인 벤처 투자 동향이라고 하면, 오늘의 사실 토픽은 이장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이 벤처 캐피탈 중에서도 헬스케어, 헬스케어에서도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관련된 그 혁명에 대해서 가장 기술적인 트렌드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전체 벤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투자가 당연히 늘어났고, 헬스케어 안에서도 그 중에 이제 일부에 해당이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이라는 것은 IT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산업. 그런 부분도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작년도 투자 집행 금액이 약 12조 원 정도. 그래서 사상 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산업과 이제 IT가 접목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떠올리시는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야로 알려져 있었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다 결국에는 작년에 가장 높은 투자가 집행됐던 그런 산업으로서 명실공히 헬스케어 산업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신약 개발 회사가 있는가 하면 신약 개발 투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약도 있지만 의료 기기도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게 되면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큰 영상 장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병원 의사분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손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 수술 로봇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수술 로봇 회사는 다빈치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 다빈치라는 회사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장비, 그런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의료 기기를 다루는 분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큰 분야이고,
근데 헬스케어를 세 가지로 나누겠냐면 세 번째 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아직까지 산업화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작년에 팬데믹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큰 투자가 되고 있다, 산업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예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IT가 결합된 그런 분야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미국의 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온디맨드 헬스케어, 주문형 헬스케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법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쿠팡에서 주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을 아직 배달해서 주문할 수는 없는데 미국은 이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원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서점으로 설립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전 세계 최대의 온라인 커머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존에서 한 2년 전에 필팩이라고 하는 그 약 배송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통해서 약도 뭐 타이레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약을 배달할 수 있는 회사,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약이나 진료까지, 원격 진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진료를 반드시 병원에 가야지만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상이나 아니면 전화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원격 진료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완전히 열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아마도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회사 중에 한 가지가 이 원격 진료 회사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기술주들은 대부분 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 회사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면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가 미국에서는 이미 원격 진료 허용돼 있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제 팬데믹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그 텔라닥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한 20조 정도 하던 그런 회사의 주가가 작년 1년 동안에 한 60조로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100억짜리가 300억이 된 게 아니라 20조짜리가 60억 이상이 된 거니까 굉장히 큰 주가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마치 3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었었고, 그중에서 온디맨드 헬스케어 이쪽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R&D 캐탈리스트인데, 이제 임상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회사들을 접하게 될 텐데, 신약 개발을 하거나 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이 두 가지를 이런 의료 영역에 사람의 이 건강에 해당되는 어떤 상품들을 만들고 판매할 때는 그냥 회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규제 당국의 허가와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 의료 헬스케어 의 산업의 특징인데, 그 허가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임상이라는 것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한테 사용해 보기 전에 먼저 동물한테 먼저 먹여보고 동물한테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물이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아주 선별적인 사람들한테 시험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적용해보는 단계를 임상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런 뭐 셀트리온가트 같은 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술용 로봇, 이런 거대한 그런 그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임상입니다. 임상을 그 회사 스스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임상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CRO라고 했습니다. CRO 회사들도 굉장히 작년도에 많이 투자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는 범주가 넓어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헬스케어였는데, 이제는 내가 아직 환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건강 관리나 일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이나 아니면은 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병을 예방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헬스케어라고 이제 다 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범주가 점점 넓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벤처캐피탈에서 그 헬스케어 분야가 이렇게 핫하고 투자가 많이 되냐고 지금 여기서 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들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의약품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대 먹던 그 약의 분량하고 내가 60대 되어서 쓰는 약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출하는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스케어라고 하는 범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치료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관리하거나 심지어 피트니스까지 내가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 것조차도 헬스케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기업, 피트니스 기업,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병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뭐 운동을 포함해서 예방하는 모든 산업들이 다 이 웰리스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서 헬스케어 영역 자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투자가 좀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산업이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미국의 통계와 한국의 통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벤처캐피탈 협회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느냐 항상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10년 전과 작년 2020년과 비교를 한 게 나오는데 맨 윗줄에 바이오 의료 분야를 보시면은 한 10년 전에는 한 전체 투자가 100이라고 하면 7.7%가 투자가 됐다가 지금은 27.8% 전체 섹터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바이오 의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눈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연 섹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이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 그 증감률도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토픽을 점점점 좁혀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벤처캐피탈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토픽을 좀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범주가 넓다는 말씀도 드렸고 제가 왜 디지털 헬스케어를 강조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헬스케어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은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저희 회사라든지 뭐 저희 회사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이런 부분을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 그러면 이 헬스케어 투자를 해서 그럼 수익률이 좋으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벤처캐피탈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정부 돈이나 어떤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실은 대리인들일 뿐인데 남의 돈을 다루게 된다면은 이 돈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그 다음에 수익률을 최고로 높여주는 것이 저희의 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헬스케어가 뭐 중요하다, 이제 크다,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강조했는데 수익률이 좋으냐라고 할 때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나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아니면 M&A가 돼서 결국 주가가 올랐을 때 저희가 팔아서 캐피탈 게인을 내는 것이 이 저희 수익률에 해당이 되는데 2011년도부터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출처가 나와 있는데 미래에셋에서 애널리스트 분이 이렇게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 책에서 추출한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이제 어떤 종목에다 투자할 것이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제일 가운데 보시면 S&P 500이라고 해서 모든 섹터를 포함한 전체 이제 벤치마킹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수익률을 이제 나타낸 표가 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보다 높았다. 당연히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벤치마킹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보다 높았던 섹터가 뭐가 있느냐라고 볼 때 과거 10년간 이 벤치마크를 넘었던 섹터가 7개 있었다고 이 미래에셋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 읽어드리면은 맨 첫 번째 리테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IT, 반도체, 의료기기, 미디어,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가장 수익이 높았던 그런 섹터가 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가 반드시 미래를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투자자가 데이터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자산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를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투자할 경우에도 당연히 벤치마킹 아래에 있는 섹터들보다는 벤치마킹 위에 있는 7가지 섹터를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가 이 애널리스트 분은 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하라 뭐 이런 책 제목을 쓰신 것처럼
그 의료기기 산업의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디보다 높냐면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제약 바이오보다 높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처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이 이제 헬스케어고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가 있습니다. 약을 만드는 제약 분야, 그다음 의료기기를 만드는 의료기기 분야, 그다음 세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약 바이오가 뭐 셀트리온도 있고 과거 아주 유명했던 뭐 신라젠도 있고 그렇지만 의료기기가 10년 동안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업계 중에 더 좋았더라.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질문이 아니 의료기기가 제약바이오보다 높은데 의료기기보다 더 높은 것들이 위에 4개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걸 보시면 리테일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리테일이라는 것이 좀 전통 산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높았냐면 이 안에 아마존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수익률 때문에 이것이 조금 약간 전체 산업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들어있었겠죠. 구글 같은 큰 기업들이 들어있었을 것이고 IT 하드웨어에서는 당연히 애플이 들어있었겠죠. 반도체에서는 뭐 삼성전자 들어있었을 거고 그게 워낙 큰 기업들이 아주 소수의 과정 기업들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섹터였었고 이 의료기기라든지 제약바이오라는 섹터에서는 어떤 한두 개 기업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활동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 종목을 선택했을 때 좀 맞을 확률이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이제 권유하고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에서는 대단히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친 게 조금 이제 어그러졌는데 이게 원래 이 박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좀 가 있어야 되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의료기기 종의 수익률에서도 중간 정도 해당하는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부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사실 이 NGS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삐뚤어졌는데 NGS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유전자 분석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것의 그 약자인데 유전자 분석하는 회사들도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산업인데 지금은 유전자를 이제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건강을 어쨌든 좋게 만드는 것인데 좋게 만드는 방법이 운동도 있지만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장비도 있고 치료 기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산업에서는 이 약과 그 다음에 의료 장비 이 두 분야의 끊임없는 경쟁과 경쟁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 약을 먹어 치료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데 이 당뇨병과 고혈압을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있지만 의료기기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끊임없이 서로 개발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이 두 부분들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결국에는 보다 저렴하게 그다음에 사람의 건강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두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결국에는 벤처캐피탈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대표적인 그런 회수 방법은 IP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IPO 한 회사들 보시면은 아직 매출액이 없거나 좀 실적이 썩 좋지가 않아도 이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코스닥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회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도 아직은 기술적으로 훌륭해도 실적을 못 내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특례 상장 제도 때문에 투자에 엑시트에 성공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 다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고 의료기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맨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3빌리언 이런 회사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이런 회사 바로 위에 있는 비우노라는 회사 2달 전에 상장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은 저 맨 네 번째 줄 보시면 JLK 인스펙션 이런 방금 제가 거명한 회사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AI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AI가 아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대체 투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이 헬스케어와 IT 기술 접목된 분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IT 기술의 정점은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IT 기술과 함께 헬스케어에서도 많이 접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기술이 접목된 그런 회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상장에도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인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주목해서 보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발표를 좀 정리하면요. 헬스케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제가 제약바이오가 있고 의료기기가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일 윗줄 보시면 레드바이오라는 게 있고 빨간색 바이오라는 부분이 있고 밑에는 레드바이오 안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진단 기기, 예방기기 두 가지가 다 레드바이오로 하고 있고 그린바이오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린바이오는 치료기기는 아니지만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피트니스를 통해서 사람을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그린바이오라고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바이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화이트바이오는 완전히 건강은 아니지만 심지어 화장품도 피부의 어떤 것도 이제 미적인 것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건강도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이다라고 해서 이 화장품에 투자하는 것도 화이트바이오라는 그런 명칭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서 너무나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요한 헬스케어의 이 섹터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AI라는 기술이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벤처 캐피탈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현재의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래의 이 주가가 높아질 것이다 내지는 미래에 이 기업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몰리고 있다. 돈의 흐름이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로 좀 몰리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회사가 투자했던 회사들을 샘플로 이제 보여드린 것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라는 회사는 원격 진료에 해당되는 회사고 3빌리언은 유전자에 해당되는 회사고 뉴로핏이라는 회사는 AI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AI로 치매를 진단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메디히어는 미국에서 20조에서 60조로 이제 증가했던 그런 기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이제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에 저희가 이 회사들이 정말 크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봐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펀드를 운영하는 심사역으로서 이런 부분이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 집단 의사결정 체제거든요. 내부적으로 투심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회사들의 투자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나머지들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약 개발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항상 해마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분야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단순하게 우리가 읽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유전자를 마치 가위처럼 이렇게 잘라서 편집할 수가 있다. 지인 에디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보시면은 결국에는 결과를 나타낸 건데 더벨이라는 신문에서 벤처캐피탈 펀드들의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마다 이제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청산되고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겠지만 작년의 결과입니다. 작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던 회사는 아쉽게도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한 49% 정도 청산 수익률이 49%면은 대단히 높은 수익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워낙 대단한 투자를 많이 보셔서 49%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펀드가 1년짜리 펀드가 아니라 보통 3년 내지 5년 또는 7년 정도 기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IRR이라는 것은 그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매년 50%씩 벌었다라고 하면은 7년 동안 50% 벌면은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된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뭐 굉장히 탑에 있는 그런 펀드들이긴 하지만 이런 자산들을 아까 국민연금 같은 거 연기금에서 담게 되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예. 이제 제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주시면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40분 정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또 지금 4차 산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주제 또 발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김경님 아주 쉽고 자세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어떤 법인이나 기관이 초기 기업에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는 막연하게 이 회사가 이 스타트업이 매우 기술이 좋고 특허가 있고 앞으로 성장가치 높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베네핏을 생각하고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계속 10년, 20년 기다리고 초기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고 설득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벤처 투자가 제가 뭐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결정을 제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 결정 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결정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뭘 보고 결정할 것이냐? 그 회사가 설립자가 뭐 아주 유명한 과학자나 아주 유명한 뭐 기업의 연구소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당연히 참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AI가 이제 기술이 접목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회사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한 회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한 펀드에 뭐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아까 벤치마킹 대비 수익률이 높았던 그런 7가지 섹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이제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하는 편이고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도 사실은 이 큰 벤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큰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돈이 저희는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동료 심사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동향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요즘에 이 부분이 핫하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심사학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이탈해서 독단적으로 아니야, 나는 이 섹터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로 저희도 동참하고 싶은 그런 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는 또 이런 질문이 또 있는데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요것은 벤처 투자 시장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돈을 사실은 펀드가 있다고 하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보통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 내지는 모태펀드라는 큰 기관이 있습니다. 모태펀드에서 펀드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주목적 투자라고 해서 이 펀드의 성격을 결정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 투자를 받게 되면 그 펀드 전체 금액의 한 50% 내지 60% 정도는 주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그런 펀드가 있고 회사를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고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 펀드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펀드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투자하는 비중이 어느 게 되냐라고 하는 것은 그 펀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사전 질문지를 또 저희가 좀 몇 개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투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네, 특히 이제 상장 전에는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관련 재무제표를 좀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개괄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건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정보를 구하기 쉽죠. 상장 주식이 투자가 쉬운 건 아니지만 정보를 구하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계시고 분석한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장이 쉬운데 비상장 주식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상장 투자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뉴스 검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공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재무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미 주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에서 정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는 그 규제 산업이라고들 또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는 이제 큰 성공을 거두는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는 좀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혹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헬스케어가 대표적으로 규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완성된 경우에서라도 허가된 제품을 팔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성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저희 벤처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은 약이라든지 장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와 그런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규제 환경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원격 진료에 대해서 아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팬데믹 상황이 생기면서 지금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어떤 원격 진료가 작년에 팬데믹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고, 그다음에 과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과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원격 진료를 다시 처리하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이 원격 진료 금지할 것이냐라고 해서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단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전 세계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트렌드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가 현실에 처한 그런 규제 환경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헬스케어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헬스케어의 트렌드를 또 이 강연 외에도 좀 주도적으로 좀 트렌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뭐 사이트나 또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는 고령화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과 트렌드가 접목된 부분이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트렌드는 결국에는 오늘의 제가 짧게 드린 말씀의 주제가 돈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만약에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사례처럼 통계가 나옵니다.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매년 작년에 어떤 섹터에 가장 많이 돈이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언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신다면은 대표적인 그런 큰 시리즈 뭐 C 펀딩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런 시리즈 C까지 갔던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벤처 기업들이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시리즈 B 투자를 받고 시리즈 C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IPO를 가는 경우가 뭐 그냥 평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C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협회라든지 아니면 이 돈의 흐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VC 전문 언론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언론을 말씀 안 드리지만
혹시 언론을 보셔서 시리즈 C 단계 투자가 됐다. 그런 해석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저희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매달 그 좋은 플랫폼으로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오늘 이제 약 1시간 정도의 준비했던 시간이 이제 마무리될 시점인데 마무리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또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마 오늘 이 자리의 세팅도 지금 비대면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대면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대면 산업의 육성이었던 비대면 산업에 이제 증가했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들이 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런 비대면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벤처 캐피탈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주식 투자와 함께 비상장 주식 투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투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왕도가 없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결국엔 정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 전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나 결국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좋은 질문 남겨주신 또 참여자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그분들에게는 또 따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1시간 동안 이제 네트워킹 세미나 프로그램을 이제 맡아서 또 발표해 주신 김우겸 상무님께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도 큰 박수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다음 달은 또 다른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